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는 8일 월요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이 열립니다. 오찬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별도로 만나는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강미정 전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알린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공개 사과했습니다. 당의 얼굴로 불리는 조국 원장의 책임론과 제2차 가해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가 시작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검찰개혁 등 정기국회 쟁점들을 점검합니다. 주말엔 문화 코너에선 여성들 사이에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축구, 공차기의 매력을 살펴봅니다. 한국일보 풋살팀에서 활동 중인 서현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광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장동혁 여야 대표가 오는 8일에 오찬회동합니다. 일단 조기현 부위원장님, 정장 대표, 정 대표, 장 대표 둘 사이 분위기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악수할 거냐 할 거냐만 이 장면만 지금 계속 볼 텐데 일단 뭐 더 늦지 않게 지금 안 그래도 여야 뭐 완전 대치국면에서 대통령과 같이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좀 일단 다행스럽고 어쨌든 대통령은 이번에 순방 귀국 직후부터 즉각 장동혁 대표의 만남을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뭐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와의 이 껄끄러운 지금 상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언제 될까 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정리가 돼서 만남이 성사됐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뭐 어쨌든 만나면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단 둘의 이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 간의 회동이 아닌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라는 또 이렇게 좋은 계기가 있기 때문에 어째 개인적 바람은 그 자리에서도 일단 좀 말을 좀 트고 지금의 뭐 극단적 대치국면 여야의 주장이 워낙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서로 좀 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네. 뭐 경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여당 대표 경선을 때인가요? 어쨌든 대표 경선을 좀 직전 전이었나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박찬대 두 분 손을 이렇게 겹쳐 잡고 세 명이 그렇죠. 같이.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상상을 좀 하는데 그런 장면이 좀 있지도 않을까. 그러면 두 분이 뭐 어쩌겠어요. 만약에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하는데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정광재 대변인한테는. 오찬 회동이 끝난 다음에 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동. 네. 이거 받아들일 걸로 예상했었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어요? 왜 네. 그랬냐면 네. 전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믿지는 장사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계속해서 협치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야당 대표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속 여야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나자 이렇게 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지난해 총선에 대패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그런 모습이 연출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좀 고착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그런 거 보여줄 수 있고. 근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이거는 절대로 믿지는 장사 같지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좋은 정치적 이벤트죠. 네. 본인이 당대표가 된 게 8월 26일이잖아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정말로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1대1 회담을 하는 정치적 중량감을 가졌다. 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1대1 단독 회담을 전제로 한 여야 영수회담 이거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대표 모두에게 아주 좋은 정치적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청래 생각하고 대표한테는요. 반대로 정청래 대표는 약간은 떨떠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언짢다. 네,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장동혁 대표랑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표랑 단독 회담 하는데 대통령이랑. 네, 근데 이재명 뭐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자주 만나니까 거기는 또 뭐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이 단독 회동 자리를 제법 이렇게 빨리 잡은 거는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된 이후의 행보는 네. 야당 대표 시절과는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왔었던 발언, 기존 정부에서 한일 정상 간에 합의했었던 내용들 내가 바꿀 생각 없다. 기존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했었던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생각하고 야당과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화하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게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 이거죠. 여기서 정말로 무엇은 결과가 나와야죠. 입으로는 협치 얘기하지만 의회나 뭐 특검이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당 뭐 내란 정당 해산이라든가 이런 식의 구호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연결되는 질문을 조기현 부위원장께 하면 이게 협치나 소통에 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전망하세요? 뭐 적어도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간에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되겠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여당 대표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은 다르다. 네. 이거 분명히 입장 밝혔잖아요. 그래서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야당 대표는 당연히 만나야 된다는 입장이 기본이고 또 이걸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 명분으로 삼는 분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정치하지 않고 실제 필요하면 만나고 얘기 듣고 그것을 설사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주장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장 그리고 나가서 내가 대통령한테 이런 주장했어라고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도 필요하면 만남 이어갈 겁니다. 아마 네.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국민적 설득 협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아마 이재명 대통령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와의 어떤 거는 별개로 두고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 장동혁 대표를 이후에도 뭐 이렇게 만나는 거는 형식이나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파문 짚어봅니다. 강미정 전 대변인 어제 탈당 기자회견했습니다. 성비위 사건 피해자들, 조력자들은 외면당했다. 당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 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어제는 당 지도부나 당 대변인이나 이거 뭐 사실과 다르다, 뭐 이게 뭐 사실과 다른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유감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당 지도부가 나서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의 조치 과정에서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지 못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성비위 사건의 특성상 많은 사람이 알수록 2차 가해의 우려가 높다는 점은 국민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저희 당의 당원 여러분께는 주요 결정 사항이 있을 때마다 조치 과정에 대해 문자 메시지 그리고 간담회 등으로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안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비위와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자, 지금 김선민 대행 얘기를 들었는데 자, 해당 사건 조국 전 대표가 2년 실형 선고 받는 날 당으로서는 되게 엄중하고 비통한 그런 날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좀 어디까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뭐 최초 피해 사례는 작년 7월 달에 발생했다는 꽤 거고요. 오래됐네요. 예. 그 뒤에 내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해결 요구가 계속 있었고 그러다가 또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 뭐
이 강미경 전 대변인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조국 아니, 대표가 그리고 뭐 가해자가 여러 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가해자도 다수고 피해자도 다수고. 그러니까요. 지금 처음 알려졌던 것보다도 이 사건의 내용이 예, 예. 좀 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다수의 가피해자가 있었던 사건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그 대표의 입장이 네. 어제 나왔어야죠. 그러니까요. 어제는 처음 강미정 전 대변인이 기자회견 했을 때 조국 혁신당의 반응은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걸 보면 그게 결정적으로 지금 여론이 악화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조직 특히나 이 정치 조직 내에서 진보를 표방하는 당이 이 문제를 이렇게 대응한다고 이미 하루 경과되는 사이에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안 이렇게 다루면 안 그 되거든요. 7월이라는 작년 7월이면은 1년이 넘은 사안이고 예.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추가적인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올해 4월에 또 뭐가 그게 있었다고 하고 결정적이죠. 그 사실은 대중에게 알려졌던 사건은 올해 4월 사건. 올해 4월이잖아요. 예. 자, 그런데 어떻게 했기에 지금 그 법률 전문가시니까 예. 당 대변인이 사퇴까지 하고 여러 명이 이렇게 반발하고 이 정도면 예. 시시비비는 가려야 되겠지만 상당히 뭐 예를 들어서 그 지금까지의 조치에 좀 미온적이었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 네, 이 조직 내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의 가장 핵심은 피해자 보호, 예. 피해자 분리, 예. 가해자를 그 조직 내에서 확실하게 분리해 내서 그리고 신속한 처분을 통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절차는 진행은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가해자에 대해서 한 명에 대해서는 제명이 됐고 한 명은 다음과 1년 정지를 했는데 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 보니까 조직 논리가 앞섰던 거죠. 자, 처분했잖아. 이 문제 왜 자꾸 안에서 자꾸 떠들고 다녀. 이 당을 위해서 지금 그럴 때야 우리가 이런 논리를 앞세우는 분위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선 절벽으로 느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최종적으로는 이 조국 혁신당은 뭐 구속은 됐지만 조국 대표로 상징되고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사면 복권으로 나오면 네. 거기에 일말의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 그로부터 같아요. 20일이 흘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강미정 전 대변인은 결정적으로 이걸 폭로하고 탈당하기 계기에 이른 계기는 대표가 사면 복권돼서 나왔고 네. 그 이전에 수감돼 있을 때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인 내용을 사실을 보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음에도 편지를 불구하고 보냈다는 거 아니야 감옥으로? 예, 우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고 20일이 경과하면서 이제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자, 정광기 대변님, 예. 이게 제가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가해자 중 한 명이 여러 명인데 가해자 중 한 명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전 수석과 함께 일했다 이런 보도가 네. 나오던데, 예. 자, 와 이게 왜 이렇게 정말 더 단호하게 하고 화끈하게 이렇게 저기 하지 못했다는 게 보통 이런 사건에서 보면 좀 그거를 단호한 조치를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대상이 아니었는지 그렇죠. 가해자들이 그런 의심도 나와요. 이 사안의 본질은 전형적인 조직 내에서의 끼리끼리 문화 그리고 내 편은 챙겨야겠다라는 온정 문화 이런 거라고 봅니다. 가장 인상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강미정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너 하나 때문에 왜 우리가 힘들어야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다는 거잖아요. 본인은 피해자이고 본인이 내부 고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왕따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국 혁신당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게 이번에 조국 전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좌완 선발 투수가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그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좌측 진보 진영의 목소리를 대표하면서 네. 선명성을 드러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좌파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항상 얘기하는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고 네. 여성에 대한 그 불합리한 불평등, 뭐 성범죄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던 거예요. 네. 조국 전 대표도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뭐 한 10여 년 전에 썼던 글이 바로 소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2차 가해하는 사람들은 뭐 개 비유하면서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실제 이 문제가 부각됐는데 조국 전 대표가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침묵을
그 강미정 대변인은 침묵조차도 자신이 해석해야 하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가 말씀했으니까 조국 책임론. 네. 어저께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조계사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네. 밤에 이제 SNS 글을 올렸는데 뭐 이게 내가 더 서둘렀어야 되는데 후회된다. 뭐 강미정 탈당한 거는 참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관되게 그 전에 또 얘기는 나는 당원이 아니어서 그때 이거를 뭐 내가 이거 하면은 좀 이렇게 월권한다 이럴 수도 있고 네. 당 지도부도 사실은 조국의 책임론은 계속 선긋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영화 실미도에 보면은 설경구 씨가 안성기 사령관에게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원 아닌데 조국 전 대표가 추록했을 때 현충원 참배를 당직자들 의전을 받으면서 했거든요. 조국 전 대표가 하는 건 정말 비겁한 변명이라고 봅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의 원내 의원이 12석이라고는 하지만 조국 혁신당의 사실상 뭐 주인? 뭐 이게 누굽니까? 조국 전 대표잖아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을 대표한 사람은 조국 전 대표고 본인이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영어의 몸이라고는 하지만 강민정 대변인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조국 전 대표에게 얘기를 했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두 사람이 조국 전 대표 또 지금 조국 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와 아주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때 당시에 평당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질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변명이죠.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제가 똑같은 질문 조국 책임론 이렇게 한번 기업의 창업주가 있어요. 오너예요. 지분도 많고 그런데 뭐 사법적인 이유나 어떤 기타 다른 이유로 지금 회장이란 타이틀은 잠깐 떼놨어요. 근데 그 기업이 엄청나게 좀 민감한 일이나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따라가서 물어봤을 때 그 창업주의 입장은 아주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조국 전 대표 창업주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도 그렇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도 그렇고 관련 사건이 신고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그 관련해서 즉시 조치 취하지 않으면 이 사업자 대표도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 영역에서는 당원이 아닌 뭐 그 신분 다 알지만 조금 전에 다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요 당직자들이나 당대표 권한대행이라든가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정수부 특별 접견을 하고 연락을 보내고 나올 때 구치소 앞에 다 환영을 하고 또 참배를 할 때 다 가고 사실상 대표인 거죠. 그냥 당은 역시 조국으로 상징되는 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면 가장 우선적 조치를 했어야죠. 대외적 네. 정치 행보도 마음이 급하고 조국 혁신당의 위상을 잡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인 어떤 이 절박함이 있으셨겠지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건 전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터져 나온 다음에 수습하려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비난 수위도 커지는 거고. 자,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 계기로 진보 진영에서 그동안 벌어졌던 굵직굵직한 성비위 사건의 이력이랄까요? 역사 이걸 언급을 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사건을 알고도 침묵한 조국 전 장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개, 돼지라고 막말을 퍼부으며 2차 가해를 가한 최강욱 전 의원.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자들을 사면 복권해준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도 두고두고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희정 같은 성범죄자를 사법살인이라고 두둔하면서 박원순 같은 성범죄자 미화에 앞장서온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최교진 후보자처럼 내부의 성추문에 관대한 좌파 문화가 이런 사태를 계속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언급한 사람들 많이도 언급했어요. 조국, 최강욱,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까지 언급하면서 성범죄자 미화에 앞장서 왔다 이런 뭐 진영 논리, 끼리끼리 논리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최교진 후보자처럼 내부 성추문에 관대한 좌파 문화가 이런 사태를 계속 이어지게 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 안 돼.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비판은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 터지면 네. 이 진영의 문제로 일반화시켜서 비판하는 거 저 글쎄요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보여. 사안은 사안 자체로 비판을 하고 정치권 전반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특히 가장 뭐 민주적이고 또 입법부고 정당이라는 게 그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국민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는 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가장 민감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사안 자체를 비판할 수 있지만 뭐 상대적으로 그럼 국민의힘은 깨끗하고 성윤리적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나요?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 과거에 다 있었던 거고 최근에도 뭐 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영 논리로 비판할 문제는 아니다. 사안에 대해서 사안에 집중해서 비판하는 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마치 뭐 전부 최교진 후보자 문제는 여기에 왜 끼워 맞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그게 미화한 안희정 그거 충남지사에 대해서도 사법살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최교진 후보자가. 그러니까 이게 성추문에 관대한 좌파 문화다 이렇게 규정할 문제는 아닌 거죠. 예. 사안별로 봐야 된다. 이거 하셨는데 정광재 대변인은 그런데 송원석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얘기한 사람들 언급된 사람들 다 보십시오. 이른바 진보 좌파 진영을 대표했던 인물이에요. 여기에 오거돈 부산시장은 빠졌네요. 이런 분들이 이런 그 성비위와 관련한 문제가 부각됐을 때 이 진보 좌파 진영에서 맨 처음 나왔던 반응들에 대해서 좀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교진 후보자 왜 얘기 나왔냐고 하시면 얘기 드린 것처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김지훈 씨 관련한 문제로 재판받고 했을 때 뭐 안희정 그 충남지사에 대해서 사법살인이라고 얘기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본인 편이니까 일단 감싸고 보자라는 문화가 팽배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그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가운데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든가 뭐 이런 문화와 관련해서 훨씬 더 여성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고 있는 것이 전 진보 좌파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더 계급적인 남녀 계급적인 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80년대 운동권 문화의 잔재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진보 진영과 좌파 진영에서 얘기하는 그 본인들의 가치와 실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그 괴리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저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비단 뭐 지금 조국 혁신당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 뭐 피해 호소인이라고 얘기했었던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쉴드 치려고 하면 그럴수록 그런 위선과 가식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더 강화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피해 호소인 하니까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민주당 여성 의원들 여성 단체를 통해서 이제 배지를 단 그 의원들 발언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여하튼 그 조국 혁신당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까지 이제 화살이 돌아왔습니다.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이제 지난달 조국 혁신당 행사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 2차 가해 발언했다는 거예요. 뭐 개돼지 발언 뭐 이런 건데 최강욱 원장 사과했습니다. 자, 근데 2023년에도 보니까 김건희 여사 비판하면서 동물농장에서도 암컷이 설치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약간 좀 파문이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아니 여러 당직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교육연수원장 예, 최강욱 의원을 안 쳤을까? 아니 지금 지난 얘기긴 하지만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뭐 맡은 당직하고 뭐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연결시키는 건 좀 연결시키는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당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정청래 대표가 즉시 윤리감찰단에 진상파악 지시를 했고요. 최강욱 그 전 의원으로부터 관련된 소명서를 좀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이 징계 조치로 나갈 가능성이 높죠. 뭐 과거부터 있었던 설화까지 다 뭐 언급하지 않더라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이 최강욱 전 의원 같이 원장 같이 말씀을 하시면
이게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 이게 진영 논리로 이 보호하고 비판한다는 이런 변명이 무색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어떤 조직 내 정당 조직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 자체로 봐야 되고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일단 보고 네. 그거에 대한 아주 원칙적인 대응 조치,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한 다음에 혹시라도 이게 뭐 다른 어떤 이 진영 내 갈등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 뭐 이런 정도로 붙이면 되는데 이 사안 자체를 이 주장 대 주장의 어떤 대치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진실 공방이 있는 것처럼 인식했다는 표시였거든요. 근데 이거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최 원장께서 본인이 사실관계를 모르면 이렇게 발언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원래 또 유튜브에서 막 그 좋은 표현으로 하면 사이다 발언 시원시원하게 얘기하고 거친 이게 나쁜 표현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몇 번 설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민한 사안에서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당에서는 진위를 일찍 확인한 후에 늦지 않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님, 국민의힘에서도 확실하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뭐 인사 조치해라 이런 건데 자리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뭐 최강욱 그 원장에 대해서 특별한 정치적 부채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이게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자신이 앞으로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부담될 수 있다면 이른바 뭐 읍참마속도 아니고 그냥 뭐 경질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사실 최강욱 원장 같은 경우는 조국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 행보를 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가 왜 저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계의 목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는 최강욱 원장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그게 뭐 정치 정략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과를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은 앞으로도 그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거잖아요. 네. 뭐 암컷 발언이라든가 뭐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짤짤이 발언이라든가 이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서 대단히 좀 잘못된 인식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이번에 말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 사람 좋아하니까 그 사람 얘기는 내가 편들고 싶어지는 게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자기도 그런 논리에 빠져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확실히 금요일이라 더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고를 더 조심하셔야겠는데요. 호남 선지선 대전 쪽으로는 계령 부근이 사고로 혼잡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처리는 됐지만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권이죠. 낙동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양평 방향 감곡 부근 지나기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수도권 구간입니다. 안성에서 안성 분기점 쪽으로 막히는데요. 이 지역에는 한 차례 강한 소나기가 지나갔고요. 또 안성 분기점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신월 여의 지하도로 인천 쪽으로 정체가 극심합니다.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전 구간 지나는데 1시간 가까이 걸리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당직 인선은 언제 있어요? 이제 전 하다 보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안 나와요? 지금 당직? 대변인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이런 얘기가 반도 없어요? 얘기도 없네요. 와, 이 민주당도 지금 당직 인선은 조금 한 다음 주 다다음 주 가봐야 되나요? 주요 당직 인선은 다 이제 됐고 저희 같이 뭐 법률이라든가 정무직 외부 이쪽은 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예. 같아요. 아 그렇구나.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에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신속히 논의해달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재판입니다. 정말 이러다가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어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들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 자판, 대선 개입 의혹,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법원이 자초했다. 자업자득이다. 논의 속도 내달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하라는 국민의 요구 피할 길 없다. 네. 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되게 좀 신중하지 않았었나요? 예, 조금 최근에 분위기가 달라진 게 있는데요. 이게 지난주만 해도 이 법원의 어떤 선제적 조치를 사실 요구하는 게 강했죠. 그쪽에 좀 비중이 실려 있었고 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건데 네. 이제 이 내란 특별재판부 사안이 있고 이 외에도 이제 대법관 증언 등 전체적인 사법 개혁안은 또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논의를 시작한 후에 지금 사법부에서 법관회의도 지금 12일 날 한다고 하고 그렇죠. 명시적으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반대 입장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가 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사법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이런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도 이게 그냥 입맛에 맞는 판결이라고 비판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지금 내란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한 과정 그리고 그 뒤에 특혜 시비가 계속 일어나는 정도의 재판 진행 그리고 계속 재판 지연. 그러니까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도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신속심리에서 빨리 결론을 냈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중하고 신속하게 1심 결론을 지금 내야 되는데 6개월 내 그러니까 구속 1차 기한 내에 결론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석방되겠죠? 석방되면 물론 이제 별건으로 다른 건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민주당이 보기에는 지기현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한 번 석방해 준 것에서 더 나아가서 재판 지연으로 자연스럽게 또 한 번 석방되는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게다가 이제 그 구속 취소 문제도 있었고 또 접대 논란 같은 게 있어서 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염려가 분명히 있으니까 대법원장이 조치해야 된다는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 오히려 역공으로 나오니까 이러면 개혁의 어떤 요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당장 시급하게는 내란 재판 이 상태로 방치할 수가 없다는 여론이 당내에서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법원이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정광재 대변인 예.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이 문제 제기가 왜 됐는지 사법부가 정확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떻게든 정청래 대표 말처럼 이렇게 자업자득이다 단초를 제공했다 이런 건데 자초했다는 건데 자 반대로 법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도를 넘는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법원 행정처장이
그렇게 위헌 소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네. 법관회의를 12일 날 하기로 이제 잡았다 이런 것도 되게 긴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건데 그렇죠. 자 과연 이게 정당한 재판 더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위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 재판부라는 것은 사실상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완전히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입법, 행정, 사법의 견제와 균형, 그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입법부가 굉장히 비대해졌어요. 사실 직접 선출된 권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행정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벌써부터 군림하고 있고요.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이 입법권을 통해서 사법권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초대 대법원장 했던 가인 김병로 대법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입법권을 통해서 사법권을 침해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적 가치 내에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벌써 70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70년 지나서 대한민국의 지금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거 입법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들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를 새로 만들겠다? 이렇게 그 권력을 남용하려고 한다면 비록 2024년 선거에서 민주당과 범여권이 180석 가까운 의석수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져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도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네. 뭐 장외투쟁이라도 해서든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사법부에서 당장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법원장 회의 해갖고 입법부가 이렇게 입법권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위헌 논란 관련해서 조기현 부위원장님 헌법재판소에 내란 특별법 중 특별재판부 설치 조항 위헌 확인 헌법소원 제기돼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어떻게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 많이 걸리죠. 아, 그렇군요. 예, 이건 되게 법률 안에 통과되면 이 법률 안에 대한 그걸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한 그거는 나중에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얘기고 이제 민주당이 정말 이거를 그러니까 액션에 들어갈 건지 그거는 이번 국회 얘기고. 그러니까 위헌 논란이 여러 차원에서 제기될 수는 있는데 네. 만약에 특별재판부가 설치돼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아마 당사자가 된 피고인들이 그 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재판이 이제 정지되고 헌법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저는 위헌성에 대해서 지금 제기하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이거는 네. 이 헌법에 있는 이 법원 외에 특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법원 내에 특별 재판부를 두는 것이고 또 외부에서 판사를 임명해서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예, 법원 예. 내에 있는 판사 중에 추천을 받아서 특별재판부를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에 두는 거고요. 법원 조직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 합의부의 재판부를 둘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지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성을 굉장히 경직되게 해석해서 주장하는 거라고 보고 특검이 합헌이었던 것처럼 이 특별재판부도 역시 추천권에서 이 야당을 배제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위헌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임의 제출 이거를 특검이 받아들이고 압수수색 시도를 그만할까요? 아니면 계속 압수수색 시도는 계속될까요? 일단 자료를 봐야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강제 수사라고 하잖아요. 압수수색을 그것은 이 일반적 방법으로 증거 수집이 안 될 때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증거 확보를 하는 절차입니다. 네. 이제 국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제 임의 제출로 일단 협의는 했지만 특검이 그 혐의 사실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가 아닌 뭐 그 불리한 증거는 안 내겠죠. 그러면 압수수색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일날 국회 원내대표실이라든가 행정실이 압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날 회의 장소를 자꾸 변경한다거나 거기 그 비상계엄이 이루어지고 있던 당시에 원내대표실에
추경호 대표라든가 부대표단이 머무르고 있었으면서도 네.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공간에서 이뤄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다소 경과됐더라도 지금 증거 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근무자들에 대해서도 전화통화 내역이라든가 뭐 관련된 메모 이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는 건데 제출된 증거가 당초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이 필요성에 부합할 만큼 안 됐을 거예요. 결국 특검은 다시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님은 이미 제출한 자료가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건 절충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특검과 국민의힘이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불상사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특검에서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어떤 유의미한 수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실효적인 이익 관계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또 갈등 관계를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수준에서만 자료를 찾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피의자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갖고 아마 소환 조사할 겁니다. 근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어젠가요? 그 관련해서 시간대별로 본인이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이거를 발표했어요. 거기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정무수석과 통화한 직후에 모이는 장소를 어디로 했냐면 국회로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통화 내용 가운데 계엄 해제 방해해라 그랬다면 처음서부터 다른 데를 얘기했겠죠. 그런데 처음에 국회로 얘기했는데 국회에 모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후에 당사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바꾸게 된 계기는 통제가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실무진의 그 보고를 받았고, 그러면 당사에 집결해 있다가 불과 10분이면은 국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표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그 당사 집결을 요청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 특검이나 민주당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씌우려는 프레임이나 뭐 정치적인 혐의 이런 것들은 저는 특검 수사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만 조기현 부위원장님. 추경호 대표 그날 국회로 오라고 했으니 표결 방해가 아니다. 이거 너무 단순 논리예요. 그때 처음에 국회, 그다음에 당사, 또 다시 국회, 그다음에 당사였는데 국민의힘의 상황만 놓고 자꾸 그런 식의 변명을 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게 당시 국회 상황과 그 본회의 장의 의사 종족수가 어떻게 지금 차고 있는지, 다른 그 당시 야당의 국회 진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사정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한 거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거잖아요. 해제 표결하려고 했으면 들어오면 되고, 이걸 의총 논의를 통해서 뭐 결정할 사항이 있는 사안인가요? 이건 해제 결의로 하기 위해서 무조건 국회로 오면 될 일이고, 더군다나 본인은 국회에 계속 있으면서도 원내 부대표단들과 해제 표결 안 했어요. 뭐 어떤 설명을 지금 가능하죠? 저는 어제 그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도 전혀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됐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요거는 짧은 퀴즈처럼 짧은 답변만 해주세요. 시간 관계상. 자,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도 참고인 자격으로 부를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광희 대변인. 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가죠. 안 나가요? 예. 이미 책에 충분히 아주 초분 단위로 당시의 상황을 복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 보면 돼요? 예, 오히려 지금 하면 기억이 왜곡돼 갖고 오히려 더 선명하지 못한 메시지들만 나올 것 같아요. 예. 조기현 부위원장님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그렇게 수사 상황을 걱정해서 안 나가실 것 같지는 않고 국민의힘에 있는 한 진술하는 것 자체로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느껴질 거기 때문에 안 나가겠죠. 네. 탈당하면서는 나가실 수도 있겠다. 자, 법사위는 연일 강대강 대치입니다. 오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열렸는데 국민의힘은 증인 참고인 채택 부적절하다며 퇴장했고요. 김용민 민주당 간사가 나경원 의원 향해서 사고치고 법사위로 도망왔다. 나경원 의원은 강력 항의하다가 이러니까 의회 독재 나치 독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6선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온 다음에 5선의 나경원 간사가 왔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 이 안건은 계속 표류하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마무리돼야 된다고 보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마무리는 나경원 의원이 그 간사지명 철회를 해야죠. 예. 이게 뭐 관행상 뭐 아니 그 주장이면 타당합니다. 뭐 당이 스스로 내정한 간사를 통해서 네. 상대 당과 협의를 하고 원만한 의사 이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대표성을 갖는 간사를 임명하는 거 당의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사위가 갖는 어떤 특수한 사정 그리고 지금까지 법사위가 가장 정치 공방의 최전선이어서 정치적 갈등의 어떤 중요 상황이 돼서 이제 이걸 그래도 해소해야 되는데 네. 아예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보낸다는 건 법사위에서 사실상 법안 통과나 이거 아무것도 못하게 막겠다는 거고 결국 수로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정치 투쟁의 사령관처럼 그 현장에서 이 막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끌고 다니고 퇴장시키고 이것을 지휘하는 권위를 가진 정도의 의원이 필요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 법사위가 아예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러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왜 보냈냐 이러고 반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나경원 의원이 간사가 된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고 있는데 법사위원회 운영하는데 뭐 못할 거 있습니까? 지금도 다 하고 있잖아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1반 반장, 2반 반장 뽑는데 왜 2반 반장 뽑는데 1반 아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뭐 저랑 비슷한 비유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운동회 하는데 1반하고 2반이 개주를 해요. 네. 근데 2반 개주의 4번 주자 앵커를 누구로 할 건지에 대해서 왜 1반 아이들이 4번 주자는 나경원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우리가 우리 당의 스피커, 빅 스피커로서 나경원 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사를 맡긴 거잖아요. 민주당도 지금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을 왜 맡겼습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육선으로서 제일 강경한 그 선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회 운영하는 데서도 우리 얘기 잘 들어줄 거다. 이렇게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럼 선의의 경쟁하면 되지. 본인들은 법사위원장 맡았는데 왜 우리가 원하는 간사를 안 맡겨주냐. 이거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1963님이 민주당엔 협치가 없고 국민의힘은 힘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옛날에 강성필 부대변인 보니까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 힘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저는 반대로 네. 민주당에는 그 의회 독재에 힘이 넘치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예. 어디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지적받았어요? 올라갔던가요? 아, 그래요? 그 제재는 받질 않았습니다. 안건은 올라갔다. 자, 특검이 김건희 여사 오빠 장모집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호환 화백 그림 발견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구매했다고 특정했고 김건희 여사가 공천 주기 위해서 애쓴 걸로 알려졌던 그런 인물인데 자, 김 전 검사나 김 여사 오빠는 김건희 여사 관련 없고 김 전 검사가 오빠한테 돈 받아가지고 대리구매해 준 거다. 어떻게 보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이건 좀 짧게. 그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 사건 압수수색에서 뭐 네. 목걸이 뭐 나올 때마다 네, 변명했는데 다 거짓말인 거 다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잖아요.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 김건희 씨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특별한 인연이 없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네. 갑자기 김건희 씨가 챙기는 공천 유력 대상이 되는 데 있어서 이 대가성 거래를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검사가 뭐 사인인 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그림을 대리구매해줬다. 상식적으로 안 맞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예. 네, 정광주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한 사안이에요. 김상민 전 검사하고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정말로 그런 부탁을 할 정도로 사적 친밀감이 있는 사이였는지 그때 당시의 상황 아마 전화 통화라든가 뭐 문자 메시지 나눈 거 하나만 확인해도 이거 분명히 드러날 사안이고 만약에 대리 구매했다면 돈을 줬을 거 아닙니까? 네네. 돈 또 현금으로 줬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만 비교해 본다면 이게 거짓 해명인지 진실인지 금방 드러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뭐 한 1분밖에 안 남아서 짧게 여쭤볼게요. 통일교 한학자 총재 변호인단에 오광수 전 대통령 민정수석 포함됐습니다. 뭐 닷새 만에 이제 물러나긴 했지만 첫 민정수석의 특검 수사 대상 바로 이 시점의 변호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인사차
민중기 특검에게 들렸다 했는데 좀 오해 살 건은 아닌지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둘 다 매우 부적절했죠. 그리고 제가 오광수 전 수석 같은 법조인으로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부끄러웠습니다. 결국에 뭐 자연으로 돌아갔고 변호인으로서 수임 활동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누가 봐도 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통일교 변호사님 저는 부적절하다? 예, 부적절했습니다. 네, 정광희 대변인 한 말씀으로. 데빌스 애드보컷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이거 키아누 뭐, 리브스. 예, 악마의 편이라도 돈이 되면 변호를 해야 된다 이건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부끄러운 말이 안 일이죠. 된다. 예. 네. 자, 알파치노, 키아누 리브스의 데블스 애드보킷.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0살 종수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 1급으로 각막 이식을 2년째 기다리고 있는 종수. 여기에 뇌병변과 횡격막 이상까지 겹쳐 음식을 삼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지금도 젖병에 담은 유동식을 매 시간마다 먹고 기저귀를 착용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수를 돌보는 건 치매 진단을 받은 할머니뿐. 종수의 부모님도 모두 중증 장애인이라 돌봄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가족 모두가 아프다 보니 부족한 병원비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종수네 가족. 오늘도 할머니는 아기 같은 종수를 품에 안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냅니다. 꾸준한 치료와 돌봄이 절실한 종수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크게 오른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곳곳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와 전남 구례, 경북 김천, 경기 용인 등에 소나기가 오고 있고요. 밤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60mm로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고요.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는데요. 다만 가뭄이 심각한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은 비 소식 없이 흐리기만 할 전망입니다. 비는 내일 늦은 새벽에 수도권과 충남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에는 곳에 따라 100mm 이상,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20에서 최고 8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서울 30도, 광주 32도, 대구 34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평년보다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밤사이 곳곳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인천 송도를 찾아 K바이오 혁신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열고 공정한 생태계 조성과 규제 혁신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일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진행한 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매관 매직 의혹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함정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현 56사단장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군은 박 사단장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김건희 특검팀에 오는 8일 소환 통보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특검팀이 11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순방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오는 9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가 국민의힘이 항의 퇴장한 가운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분실 사건과 검찰권 남용 사례 등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비위 논란이 불거진 조국혁신당이 사건 처리 노력이 부족했다며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보 진영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논란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민주당이 검찰, 언론, 사법 3대 개혁을 정기국회 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특검 연장 강화와 함께 야당에 대한 특검 수사도 확대되면서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가파른 대치 전국이 펼쳐지는 가운데 오는 8일 월요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찬 회동을 합니다. 오늘은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전국 현안 짚어봅니다. 박수현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입니다. 네, 저녁 시간인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장동혁 대표 그 오찬 회동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눈에 특히 띄는 부분이 세 분이 이제 만난 다음에 단독으로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겠다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일단 그 대통령실의 우상호 정무수석이 네. 그 야당 장동혁 대표의 그런 요구사항을 잘 수용하면서 네. 형식적으로 어떤 중재안을 잘 내서 형식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예. 네. 이거 정청래 대표가 서운하시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전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세 분이 만나고 또 야당 대표가 원한 바대로 대통령이 또 그것도 흔쾌히 들어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또 사람들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의원님 네.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과연 손을 마주 잡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아니 설마 이제 궁금하시는 것이 정말 악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겠습니까? 네. 악수야 당연히 하겠죠. 예. 그러나 그 악수가 진심으로 국민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네. 여야 간에
뭐 협치와 또 대화 그리고 어떤 뭐 실제로 그런 여야 관계가 회복되느냐 네. 그렇게 가느냐가 관심이시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네. 그 이제 물리적으로 손을 잡는 거 이 자체보다도 실질적인 네. 협치로 가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바라는 바고 또 관전 포인트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국민께서 악수를 할 거냐라고 물으시는 그때의 악수는 지금 앵커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네네. 바로 그런 부분일 거라고 믿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지금부터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 3일에 네. 의원총회 있었습니다. 이후 공청회 열렸고요. 자, 그 원내 대변인이 나와서 브리핑하는데 보니까 이거를 중수청을 뭐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다. 이런 브리핑도 했는데 네. 이제 이 중수청 설치는 행안부 산하에 두는 거로 거의 가닥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의원총회의 중론은 그렇게 모아진 것으로 원내 대변인의 브리핑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만 이제 9월 7일 고위 당정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서 최종 조율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그러나 하여튼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중론이 모아진 것은 아마 대체로 그러한 것들이 의원총회뿐만이 아니라 예. 많은 당원들, 국민들도 그런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방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요. 예.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어떤 것이 절대로 틀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보는데 각자에 대한 그 장점, 단점들이 똑같은 높이로 있는 것입니다. 네네. 다만 민주당의 의원들은 제가 옆에서 이렇게 저도 많은 대화를 해보는데 현재의 그 법무부가 검찰과 인사교류를 하면서 법무부의 검찰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뭐 이러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둔다면 뭐 이런 어떤 걱정들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9월 7일이 고위 당정의 최종 조율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 뭐라 그럴까요? 키워드로 검찰 해체를 지금까지 얘기해 왔는데 거기에도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 두는 게 더 부합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요 의원님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 권한이 많이 집중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지금 잘 마련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요. 대통령께서도 많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9월 25일 날 바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큰 구조적인 문제 얼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검찰청은 폐지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공수청, 중수청 등을 설치한다 이런 정도가 되는데 이 시행 시기를 1년 유예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정의 정책위의장도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1년 유예를 하면서 내년 9월에 이제 공수청, 중수청이 작동이 되겠죠. 검찰청은 폐지되는 대신에 자, 그 기간 중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충분한 국민 생활에 혼란이나 불편을 드리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자세한 토론과 검토 이런 것들을 해나갈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당장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논의할 시간이 1년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이런 어떤 현재의 검찰 제도에 어쨌든 익숙해져서 살아오신 국민들이 만약에 혼란이나 불편을 겪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이 개혁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 개혁의 본질 자체가 흔들리지 않겠냐. 그러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잘 살펴주기 바란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1년 동안에 충분하게 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느 산하에 두냐 요거하고 가장 최근에 뜨거운 감자가 역시 보안 수사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최근에 좀 우리가 눈에 띄는 게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노만석 씨인가요? 보안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검찰 의무다. 폐지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긴밀하게 논의를 하시겠지만 현재로서는 민주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 문제 역시도 분명히 말씀드리면 네. 앞으로 이제 지금 이야기됐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이런 문제는 이번에 보류하는 것 아닙니까? 예. 네, 그 문제와 지금 말씀하신 보안수사의 문제, 예. 이걸 보안수사권을 줄 거냐, 아니면 보안수사 요구권을 줄 거냐, 네. 이 문제는 지금 9월 25일 처리하게 될 1단계 검찰 개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향후 1년 동안 충분하게 논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개적으로 앞으로 논의를 할 시간을 충분히 남겨져 있는 이 문제를 마치 지금 그것을 결정한 것처럼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역시 이 검찰 조직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언론 플레이밖에 되지 않는다. 신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 어떤 반발 의견을 말씀하기 전에 왜 국민께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지 네. 스스로 성찰을 하고 자성하는 게 뭔지 아니겠습니까? 왜 국민은 이 검찰 개혁을 약속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겠습니까? 이건 국민 명령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논의할 시간이 있고 요 보안 수사에 관련한 문제는 이번 1단계 검찰 개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충분히 논의할 시간 있다는 말씀하시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이런 거는 오늘 오전에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찰을 향해서 개혁 주체로 착각하지 말라. 이런 거하고 예. 좀 맥락이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다음에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요. 예.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4명으로 증원하기로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9월 중에 법원 조직법 개정안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24명 증원 이게 배경이 뭡니까?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은 애초에 이제 좀 더 많았었잖아요. 많은 예. 숫자가 있었죠. 예. 24명으로 증원하기로 한 것이 어떤 뜻이냐 이런 질문의 취지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적어도 법원 행정처의 의견을 네네.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이제 그 대법관 네. 이 문제 대법원 과정을 저희가 이 탄핵 과정에서 지켜보면서 예. 드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정말 대법관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구나. 이 많은 것을 우리 수사 기록도 잘 읽어보지 않고 그냥 처리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구심을 처음으로 가지게 됐어요. 네. 그 전까지는 적어도 대법원 또 대법관에 대한 깊은 그래도 신뢰를 저는 국민이 가지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다른 뜻으로 의심하거나 해석하지 마시고 진짜 이게 대법원이 이렇게 업무가 과중하구나. 이래서 우리 국민의 개인의 권리가 네.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겠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이슈가 생긴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내므로써 네. 대법관을 증원함으로써 이 국민의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네. 자, 그 시대적 과제 해결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보면은 업무가 너무 과중한 이런 것들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법적인 어떤 구제를 받은 권리를 더 신장시킨다 이런 취지라는 말씀이시네요. 당연히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이죠. 네네. 그리고 현재 이제 질문하시는 이 사법개혁 특위의 이런 안들이 네. 뭐냐면 현재 사법개혁 특위 수준의 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직 법관들의 의견 수렴도 좀 거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의원총회도 보고가 되어서 또 토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직 그런 과정이 전혀 거쳐지지 않은 사법개혁 특위의 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쨌든 큰 방향성은 결과적으로는 그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것, 또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좀 아까 말씀하신 네. 국민의 어떤 사법적 권익을 보장해드리는 것, 이것이 방향성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 야당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게 계속 임명을 해가지고 현 정부 여당이 유리한 어떤 것으로 만드는 그거는 이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야당이니까 그런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네.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여당 합니까? 국민의힘은 집권 안 하나요? 그러면
그렇게 정권이 바뀔 텐데 그렇게 그걸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왜 그런 의도로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네. 이미 대한민국의 헌법을 비롯한 많은 제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이 자리까지 끌고 오는데 네.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이렇게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이 환경들을 생각할 때 아직도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가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네. 더 많은 인권이 보호되도록 이렇게 바뀌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자는 이야기죠. 네. 네. 자, 지금 이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언론개혁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하는 법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 이게 이제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요, 대변인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뭐 방통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그 자리는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네. 몰아내기 위한 자르려고 위인설법을 했다. 비슷한 조직을 만들면서 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첫째로 그 비슷한 걸 만들면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다릅니까? 이 내용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은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현재 있는 이 방통위 체제 현행 거버넌스는 13년 전의 체제에 맞도록 우리가 설계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온 제도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 환경이 정말 급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방통위하고 과기정통부로 이 진흥 업무가 이원화돼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도가 이렇게 설계된 것은 그 당시에 상황도 있을 겁니다만 이제는 이런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거나 사업자들이 이렇게 이중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문제를 좀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은 언론 자유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제는. 네. 이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도 역시 그렇게 통합된 합의제 기관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시대에 맞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 좀 바꾸자는 것이죠. 네. 아니 어떻게 이진숙 위원장 한 분을 축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국회가 동원이 되어서 이런 법을 바꾼단 말입니까? 그거야말로 이준숙 위원장을 너무 키워주는 얘기예요? 과대망상한 아니 키워줄 것도 없어요. 과대망상인 거죠. 그래서 정권의 미운털이 박힌 정부 기관장 하나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런 법을 바꾼다는 것 이해가 되질 않고요. 네. 거기 어디에 이준숙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이런 새로운 지금 방송 미디어 통신 환경에 정말 적응하기 위한 네. 그러한 거버넌스 제재의 개편이 정말 시급한 실정입니다. 네.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방송법 개정안 이제 처리를 했는데 거기에 네. 이제 부칙에 보면 공영방송 경영진이나 이사 석 달 안에 자리에 내려오도록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자주 보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진숙 위원장 질문도 제가 드렸지만 이게 네. 이제 그 방송법 개정안에 이사진 구성 다양화하고 권력의 영향력 약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취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재직 중인 기관장이나 뭐 예를 들면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사장 교체하는 거를 이렇게 법으로 그리고 또 빠른 시간 내 교체를 법으로 이렇게 명시하는 거는 이거는 방송 장악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방송을 장악하려면 과거처럼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을 장악하지 않기 위해서 네. 이 방송을 정말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사의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아니 그러면 저희가 여당이 됐는데 이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현재의 체제를 여야가 바뀔 때마다 서로 독점하고 이용한다 그러면 현재의 체제가 방송 장악에 유리하다는 건데 저희가 여당이 되는데 뭐하러 바꾸겠습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저기 공영방송이나 아니면 방통위원장이나 이 교체 기간이 되게 단축된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옛날에는 이사진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렸다. 1년 반. 근데 이거는 다르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법도 이렇게 법을 바꾸면요. 그 시행 시기를 부칙에
다 달잖아요. 예. 근데 법을 바꿔놓고 그러면 임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이런 법을 안 만들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송통신 어떤 조직과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네.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 임기까지 그럼 기다려야 된다는 주장이신데 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네. 그렇게 주장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네네. 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도 추진하고 예. 있습니다. 네. 허위 조작 정보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기본 손해액이 최대 15에서 20배 손해배상액 예. 산정한다는 것으로 이른바 이제 징벌적 성격이 확대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기자협회나 이런 데는 무엇이 악의적 보도인지 법률에 네.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향후 어떤 권력이든 자신에게 불편한 비판 보도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지적들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당연히 네. 뭐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 어떤 역사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소위 이제 저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용어 자체에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편이에요. 네네. 다른 말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언론도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23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얘기하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언론이 24번째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데 그럼 언론은 24번째 대상이 안 되겠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므로 언론은 정말로 언론의 자유는 신성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그런 어떤 언론 자유를 보장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또 피해를 보는 어떤 국민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언론중재법이라고 여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면 네.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피해 구제를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구제 장치가 먼저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합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하여튼 역시 이 문제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언론의 징벌적 손배가 적용되는 것이 결정된 바 없다라고 홍보수석이 일단 이야기를 한 적도 있네요. 보니까 며칠 전에. 네네. 예, 그리고 정청래 대표 역시도 이 처리 시점까지 논의가 된 것은 된 것대로 미진하는 것은 추이하면 좋겠다라고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다만 우리가 합의해야 될 것은 이런 어떤 언론 노조의 비판이나 이런 것 당연히 저희가 다 자세히 참고해야 되겠습니다만 함께 합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속도전보다는 네. 가짜 뉴스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방향성 측면만은 네. 합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이 역시 아직 민주당의 의원총회도 거치지 않은 확정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주시는 말씀들을 충분하게 서로 참고하고 받아들이면서 서로 논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시도. 네네. 3대 특검법 개정안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민주당 네. 주도로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했습니다. 자, 일단 네. 기간 연장하고요. 1심 네. 재판 중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특히 이제 재판 중개 이거는 사법부에서도 조금 우려를 나타내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추진하시는 어떤 배경이랄까요? 그게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위원 재판부가 네. 난생 처음 듣지도 못하던 날짜 계산을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네. 그 윤석열 저희가 내란숙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석방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판결은 윤석열 씨 1인에게만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합리적인가요? 이런 법원의 판단이? 그래서 지금 1심을 의무적으로 중개하도록 한 것이 우연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다면 그렇다면 거꾸로 그런 직위원 재판부가 역대급의 정말 어떤 희한한 재판을 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설사 네. 이번 어떤 개정안이 1심에서 의무적으로 중개하도록 한 것, 이것도 사실은 그 천대법원 행정처장의 우려를 수용을 해서 네.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 재판의 일부를 중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절충안을 저희가 또 그렇게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그 법원이 법원 전체를 제가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직위원재판부 예를 들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이 국민에게 얼마나 충격과 불안과 걱정을 끼쳤습니까? 자업자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것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그것도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 역시도 저희가 좀 설명드렸듯이 네. 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절충안으로 냈듯이 이 역시도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셨는데 역시 대변인님은 당 대표의 입이군요. 이게 자업자득이 오늘 정청래 대표가 한 말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특별재판부, 네네,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해서도 네. 국민의 요구 피할 길 없어 보인다. 논의 속도 내달라. 사실 네. 이런 상황은 법원이 자초했다. 자업자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예. 말씀하신 우리가 그 덧셈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직위원 재판부 말씀도 예, 예. 하셨습니다만 내란 특별 재판부 여기에 네. 대해서 사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당 지도부는 이렇게 나서지 않았거든요. 좀 신중해 보이고 이거를 여기저기 살피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네. 엊그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사실상 이거를 서두르자 이런 뜻으로 제가 읽었거든요. 정청래 대표 예. 발언을. 아마 이게 이렇게 길이가 보시면 되지 바뀐 이유가 않을까. 뭘까요?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내란 전담재판부로 저희가 좀 톤 조절을 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란 특판이 됐든 내란 전판이 됐든 간에 네. 이것은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또 걱정이시란 말이에요. 네네. 국민 눈높이로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돼야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 라고 하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뭐 자업자득이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네. 뭐 자업자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그러면 그런 줄줄이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어떤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 기각되는 거 아니야?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왜 네. 법원이 이렇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국민 눈높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법원이 네. 판단을 잘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촉구나 이런 의미가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것이 제대로 뭐 정청래 대표의 주문대로 이것이 진행이 되어서 네. 정말 이것이 어떤 입법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적 의미에서는 법원의 그런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의 내란에 대해서만큼은 네. 적어도 그런 판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촉구로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 뜻이 좋더라도 국민들이 만약에 이거 네. 사법부까지도 이렇게 쥐락펴락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여지도 뭐 없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당에서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생각을 하죠. 이 입법부가 이 네. 상권 분립에 있어서 입법부가 주로 행정부에 대해서는 좀 견제와 균형을 세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입법부도 존중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입장들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직위원 재판부의 어떤 내란 재판에 있어서 날짜를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희한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이 재판, 법원, 네. 이 자업자득이라는 의미가 그 신뢰를 국민은 여태까지 그렇게 신뢰를 해왔고 네. 또 국회 입법부마저도 삼권 분립에서 입법부보다는 사법부를 훨씬 더 존중해왔는데 그걸 스스로 신뢰를 잃은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반영이 돼 있는 것이죠. 자, 하여튼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상황까지 반영돼 있다는 말씀.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대변인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좀 첫 소식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의 명물 푸니쿨라 전차가 탈선했습니다. 사고가 어쩌다가 일어난 거예요? 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운행 중이던 전차 푸니쿨라의 글로리아 노선이었습니다. 이 알칸타라 전망대를 오르내리는 곳이었는데 네네. 이 알칸타라 전망대에서는 리스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보이고요. 네. 또 다양한 문화유산을 높은 곳에서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장소입니다. 예. 리스본에는 총 3개의 푸니쿨라 노선이 있는데 워낙 이 언덕길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관광객들이 이 푸니쿨라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르막을 쉽게 오를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걸 타면 아기자기한 골목을 좀 누비면서 시내 광경을 내려다볼 수 있어서 관광 명물로 꼽혀왔는데요. 네. 이 사고가 난 글로리아 노선은 1885년에 개통이 됐으니까 이게 운행을 시작한 지 140년이나 된 겁니다. 오래됐군요. 네, 그래서 이 푸니쿨라는 자체 동력이 없고요. 강철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고 이 오르내리는 2개의 전차가 서로 무게추의 역할을 하면서 균형을 잡는 방식입니다. 경사가 18%나 되다 보니까 차량이 궤도를 이탈해서 급경사 구간에서 완전히 추락을 했고요. 네. 인근 건물에 충돌하면서 크게 파손이 됐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전차가 완전 종이장처럼 아이고야. 구겨져서 파괴된 상태였는데 네. 충격이 아주 강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외신 보도를 보니까 1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깝게도 한국인이 포함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16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포르투갈 검찰에서 신원을 파악한 결과 이 신원이 파악된 8명 중에서 한국인이 2명, 또 포르투갈인이 5명, 스위스인이 1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 포르투갈 한국대사관에서도 한국인 2명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는데요.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국인 여성 1명은 현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수가 8명인데다가 또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중에서 5명은 위중한 상태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인명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인명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사고 원인이 과연 무엇일지 이제 궁금한 측면도 있는데 이게 아마 정밀 조사하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있습니까? 네, 거론되고 있는 것들은 네. 케이블이 파손이 됐거나 제동 장치에 이상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정원이 40명인데 이걸 넘겨서 운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지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외신에서는 푸니쿨라가 노후화된 걸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140년이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2010년 후반에 그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거치긴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 고장이 잦았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전차를 운영하는 업체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매일 30분간 유관 점검을 했고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긴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 사고로 아무래도 리스본의 관광 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포르투갈은 사고가 발생한 날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경찰은 45일 내에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유인하던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야, 요즘도 뭐 이런 일이 정말 있나 싶은데 이들 3명 중에는 또 뭐 대학생도 있다고 하고요. 이게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네,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오후 3시쯤이었는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20대 남성 3명이 학생들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더니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 이러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예. 다행히 아이들이 곧바로 자리를 벗어나면서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는데요. 예. 그런데 이날 이렇게 유인하려던 시도가 한 번이 아니라 이후에 2차례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경찰이 검거를 해서 조사를 했더니 네. 금전적인 목적은 없었고 단순히 장난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귀엽게 생겼고 놀라는 모습이 재밌어서 장난 삼아서 한 거지 이게 납치 시도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 3명의 남성이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대 남성 3명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는데요. 이 중에서는 대학생도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3명 중에 2명이 적극적으로 유인 시도를 했고 네. 경찰은 이 2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사람 모두 동종 전과는 없었는데 이 범행에 이용했던 차량 한 대가 피의자 중에 1명이 소유하던 차량이었고요. 다행히 학생들이 따라가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데 만약에 따라갔다면 이거 심각한 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 좀 더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유괴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빵 사준다 그러고 데려가기도 하고 정말 그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도 이렇게 유괴 시도를 하나.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3차례 시도가 있었다는 거는 그걸 예뻐서 데려갔다 이거가 상당히 의심하게 만든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학부모들이 학교에 알리면서 경찰에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경찰은 이거 허위 정보다 이렇게 봤다면서요. 네, 이게 뭐 신빙성이 없는 신고다라고 처음에는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 피해 학생이 학부모한테 알렸고 이 놀란 학부모들이 학교에다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최근 인근에서 유괴 시도가 있었다라면서 이 주의를 당부하는 가정통신문을 배포를 했습니다. 예. 이 가정통신문 내용을 보니까 근처 놀이터 부근에서 흰색 차량에 탑승한 낯선 남성 2명이 아이들한테 접근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제안한 사례가 보고됐다. 어린이 유괴 예방 수칙을 아이들에게 숙지시켜달라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CCTV를 분석을 했는데 유괴 시도로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허위 정보라고 봤는데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범행은 사실이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2일에도 이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서 네. 경찰이 범행 차량을 추적하다가 이 유괴 미수 시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경찰은 첫 신고 당시에는 그 신고한 범행 차량에 대해서 흰색 스타렉스라고 했는데 실제 범행 차량은 짙은 회색 소렌토 차량이어서 이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서 허위 정보로 봤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뉴스 보면 젊은 엄마들, 어린 아이들 데리고 있는 엄마들, 저 부모들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사실은. 네. 그렇다면 자 이런 사고는 예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해줘야 할 얘기 이런 거 조심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뭐 낯선 사람이 말을 걸거나 따라오면 즉시 멈춰서서 주의를 살피고 또 누군가 접근한다면 안 돼요, 싫어요 이걸 분명하고 큰 목소리로 외치면서 거절하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안 돼요? 큰 소리로. 네. 예. 근데 가능한 큰 목소리로 하면서 다른 사람이 듣게. 맞습니다. 예.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하고요. 예. 그리고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곧바로 가게나 아니면 뭐 사람이 많은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도망을 치고 또 절대 낯선 사람의 차에는 타지 말아야 한다. 이거를 주의를 시켜줘야 합니다. 네. 또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이번처럼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즉시 이야기해야 한다. 이런 것들도 알려줘야지만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네. 등하교 안전지도를 강화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뭐 혼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요즘에도 있긴 한데 이제는 보호자와 좀 동행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또 보호자와 대리인 신분 확인도 철저히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자, 박찬욱 감독의 신작 영화가 오는 24일 국내 개봉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개봉 전인데 판권 판매로만 손익분기점 넘겼다.
맞습니까? 네, 일단 영화사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았는데 이런 네.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영화 제목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제목인데요. 네. 이 내용이 25년간 직장을 다니던 회사원 만수가 이게 이병헌 배우가 열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만수가 해고가 된 뒤에 가족하고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해고를 할 때 회사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해고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가 됐고요. 그래서 이 영화 흥행을 미리 증권사가 분석을 했는데 이 미래에셋이 발간한 보고서를 봤더니 해외 선판매 수익만으로 손익분기점을 달성을 했고 또 베니스 국제영화제의 호평에 힘입어서 네. 흥행 전망도 밝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래요? 평가를 했습니다. 이 어쩔 수가 없다는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의 호평이 아주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워싱턴 포스트는 베니스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작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로이터는 황금사자상 경쟁작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작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황금사자상은 매년 경쟁 부문 초청작 중에서 최고의 작품에 수여되는 상인데 현지 시간으로는 6일에 발표가 됩니다. 네. 미국의 식당에 가보면은 이제 그 테이블 위에 다 먹고 나서 보통 팁을 이렇게 조금 놔둡니다. 이게 종업원의 낮은 임금을 이제 보전하는 효과, 즉 팁 임금제라고 이제 부르는데, 근데 맥도날드가 이 팁 임금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네, 일단 이 발언을 좀 전해드리면 네. 크리스 캠프친스키 맥도날드 CEO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근로자가 연방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 더 공정한 시스템은 이 팁 임금제를 폐지하고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50개 주 가운데 44개 주에서는 이걸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맥도날드가 공식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이유, 이거는 자기들 직원들은 팁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회사가 정작 이 팁 임금제 혜택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반면에 팁을 많이 받는 외식업체들은 인건비를 아껴서 오히려 경쟁력을 확보하다 보니까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는 여기에 반발을 해서 미국 외식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전미 레스토랑 협회 여기에서도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화계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코너입니다. 몇 년 전부터 여성들 사이에서 축구 신드롬이 일어나면서 지금 풋살장에는 공차는 여성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일보 풋살팀 부주장 서현정 기자와 함께 여자 축구의 재미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현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복장이 아주 화사한 옥색에 하얀색에 이거 뭡니까? 저희 한국일보 풋살 여성 풋살팀인 예. 한골일보의 유니폼을 입고 왔습니다. 저희가 유니폼이군요.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유니폼입니다. 저기 저 기자들이 같이. 네, 저희 팀 유니폼이에요. 거기는 기자들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직원들도 같이 있어요? 저희 PD들도 같이 있습니다. PD들도 같이 있고. 네네네. 그러시구나. 바지도 입고 오셨나요? 네, 바지도 있습니다. 바지도 입고 오셨네. 와, 그러시군요. 네. 예. 멋집니다, 아주. 네. 자, 오늘은 그렇다면 기자로서가 아니라 풋살 선수로서 이 자리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 뉴미디어 팀에 소속된 서현정 기자라고 합니다. 네. 지금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SNS의 휙 알파라는 채널의 진행자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전에는 경찰팀 그리고 부동산 팀에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뉴스를 잘 전달할까 고민하면서 1분짜리 숏폼으로 상황극으로 되게 재밌게 기획 영상부군요.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 그거 되게 막 히트치고 그런 영상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많죠. 많아요? 네. 그래요. 자, 우리 서 기자의 그 쇼폼도 좀 우리가 찾아봐야겠네요. 네. 자,
지금 어떤 분야 취재했었고 지금 뭐 어떤 거 하는지 지금 풋살팀에서 이제 부주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는 맞습니다. 선수가 몇 명이나 있는지 어떻게 뭐 어때요 지금? 사실 저희는 풋살 팀의 이름으로 막 들어간 사람들은 10명 남짓 정도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좀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6, 7, 8명 이 정도. 아니, 적지는 않네요. 네, 그 네, 정도만 네, 해도 네, 막 네. 뭐 이렇게 힘든 일 업무 다 맞습니다. 하면서 이거를 또 같이 병행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좋아하지 않으면 못할 거예요. 맞아요. 자,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축구하고 풋살 어떻게 달라요? 사실 굉장히 다른데요. 풋살은 축구보다 훨씬 경기장이 일단 작아요. 네네. 그래서 경기장이 이제 풋살 같은 저희가 경기하는 그 규격은 20 곱하기 40m 정도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제 축구장 같은 경우는 피파 규격이 105m 곱하기 68m가 네네. 정식 규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작은 편이죠. 그리고 축구 팀 선수도 11명인데 풋살은 5명이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오프사이드도 풋살에는 없고요. 공수 전환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다이나믹하네. 네, 그리고 네. 축구공이랑 풋살공도 되게 달라요. 풋살공은 무겁고 잘 안 뜨고요. 축구공은 팡팡 튑니다. 예, 예. 무겁고 잘 안 뜨면 이거 세게 때려가지고 얼굴 같은 데 맞으면 아플 수도 있겠네. 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발바닥을 많이 사용합니다. 발바닥을 많이 네, 사용해요. 네, 네, 네. 자, 20 곱하기 40 거기서 다이나믹하게 시간은 어떻게 돼요? 전후반. 저 이제 시합을 사실 하면. 경기마다 다른데요. 경기마다 원래는 달라요? 축구는 45분이고 그러니까요. 풋살은 제가 알기로는 정식은 20분인 걸로 알아요. 근데 음. 저희가 하는 이제 여자 기사 대회는 10분 10분. 씩 10분 하는 것. 네, 그것만 원칙입니다. 해도 엄청 힘들 텐데. 네, 땀이 아주 샤워하듯이 그러니까요. 납니다. 자, 풋살과 축구와의 이제 다른 점도 이제 발바닥으로 주로 이제 하고 공도 더 무겁고 좁은 공간에서 어떤 그 선을 넘어가고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계속하는 거네요. 실수가 없네요. 네, 쉽게 맞습니다. 말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 서현정 기자는 풋살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2023년에 이제 기자 풋살 대회, 여자 기자 풋살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1회? 예, 맞습니다. 네, 저희 동기이자 저희 한국일보의 주장인 최주연 기자가 풋살을 되게 좋아해요. 예. 근데 이런 대회가 생겼다. 우리 같이 나가자. 그리고 동기들 가장 친한 동기들한테 빨리 나가자라고 이제 계속 권유를 한 거죠. 그래서 규합을 했네, 규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중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공 차본 적도 없고 막 그래요? 다치지 않을까 했다가 그래도 동기가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데 나라도 좀 도움이 돼야지 하고 시작을 첫 하게 시작은 됐어요. 동기가 저러는데 외면할 수 있냐 네, 맞습니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해보니까 힘들었어요? 아니면 정말 처음부터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크고 그렇구나.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막 한 번 한 시간 했는데 800칼로리가 소모될 만큼 와. 엄청 뛰더라고요, 제가. 그거 엄청난 건데 한 네. 시간에 800칼로리.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가 이제 팀이 생기고 네. 잘 포지션이 생기고 또 실력이 조금 느는 것 같지. 뭐 예를 들어 드리블이 안 됐다가 이제는 되네. 아니 패스가 좀 되네 할 때부터 좀 재미를 느낀 것 같아요. 묘미를 느꼈다. 자, 3회째인데 1, 2회 다 참가했어요? 네, 1, 2회 다 참가했는데 성적이 좋지 못했어요. 참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자, 네. 참가가 제일 중요한 건데. 자, 박봉자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공차는 여성들 정말 멋있습니다. 기자님, 남자친구 있으면 조심해야 할 듯요. 바람이 엄청 셀 것 같거든요. 바람 세졌어요? 세졌죠. 그래요? 허벅지 힘도 세지고 다리 힘도 세지고. 그럼 이게 공만 찹니까? 아니면 웨이트도 좀 하면서 기초 체력 훈련도 좀 합니까? 기초 체력 훈련도 하고요. 사실 예. 그게 제가 풋살을 하면서 가장 달라진 게 그래요? 저는 공만 잘 차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몸싸움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몸싸움. 그러니까 안 밀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본래 농구할 때 몸싸움 많이 하는데 풋살도 마찬가지인가 보죠? 네, 축구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몸이 탄탄한 사람들은 안 밀리더라고요.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도 웨이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풋살 잘하고 싶어요. 확실히 좀 좋아졌어요. 네, 근데 좀 웃긴 거는 웨이트가 더 재밌어서 가끔 풋살을 도외시했던 시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게 보면
뭐 테니스 선수는 말할 것도 없이 골프 선수들도 이 근력 운동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역시 운동의 근간은 기초는 근력인 것 같고. 네. 자, 이번 대회는 그럼 목표는 우승이에요? 아니면 4강 진입이에요? 뭐예요? 저희는 늘 우승을 목표로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우승이다. 자, 네. 연습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보통? 저희는 일단은 비수기, 그러니까 대회를 앞두기 전이 아닌 때는 뭐 2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을 하다가 네. 한 대회 3개월 전쯤부터 혹은 한 달 전쯤부터는 이제 주 1회씩 이제 연습을 잡고요. 예. 그거 별도로 이제 친선 경기가 잡히면은 한 번씩 해서 요즘은 주 2회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학교에서 좀 학교랜다. 저 회사에서 서포트 좀 해줍니까? 아, 네. 저희는 그래요? 회사에서 좀 지원금이 또 나오기도 하고 해서 풋살화 회장님도 아시죠? 아시죠? 예. 아시죠? 엄청 그거 되게 홍보합니다, 중요해요. 저희가. 자, 이게 근데 하다 보면 부상도 좀 당할 수 있는데 부상 당한 적이 있어요? 아, 네,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도 그래요? 발목을 삐었었고. 발목을 삐었었고. 네, 어두운 데서 하다가 계단을 못 보고 뛰다가 이렇게 꺾인 적이 있었고. 자, 그렇다면 우리 서 기자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풋살을 하면서 뭐 꼭 우승을 하면 더 좋겠지만 참 가슴 벅차다. 동료들과 같이 이렇게 땀 흘리니까 뿌듯하다. 이런 거 느낍니까? 네, 정말 그죠. 사실 풋살을 하면서 네네. 아직도 기억나는 순간이 있어요. 네네. 어떤 거예요? 처음으로 타사와 이제 친선 경기를 했던 때인데 네네. 연습은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5분도 안 돼서 숨이 막 너무 가쁘고 무슨 마라톤 나간 것처럼 힘든 거예요. 막 그래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네, 이게 왜 그럴까 했는데 예. 경기가 끝나고 팀원이 저한테 말했던 게 너 지금 팀원 못 믿어서 그래. 너 팀원을 믿고 예. 너 자리를 지켜. 그럼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리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팀원을 믿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역할을 열심히 하면은 우리 팀의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거를 되게 크게 깨달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깨닫고 난 뒤로는 이제 내 구역에 들어오면 내 거 나 이렇게 외쳐주고 네. 다른 팀원이 있는 곳이면은 누구야 붙어 이렇게 예. 말해주고 저기 공격수가 열심히 이제 슛을 하고 있으면 네. 누구야 해결해 이렇게 외치는 걸 그래요? 하면서 기세를 보태는 엄청난 팀워크인데 네 그런 풋살의 것 매력은 같습니다. 바로 이거다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풋살의 매력은 어떤 거예요? 풋살은 아까의 연장선으로 완전 팀워크입니다. 저는 팀워크 자체네요. 네, 사실 기자 일을 하면서는 저랑 이제 부장이나 차장 같은 이제 그렇게 소통을 데스크랑만 하지만. 얘기를 하지만 팀원으로서 일한다는 거를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네네. 오히려 풋살을 한 다음에는 이 팀원으로서의 중요함을 되게 크게 느낀 것 같아요. 그게 역으로 기자 생활에도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제 경찰팀에 있었는데 서현역 흉기난동이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요? 그때는 이제 모두가 비상이고 모두가 열심히 취재를 해야 되니까 한 명은 뭐 현장 스케치를 누구 하고 저희 이제 그 라인 기자들끼리 톡방을 따로 파가지고 네. 누구는 원인을 찾자, 누구는 뭐 전조 증상을 찾자, 누구는 네. 뭘 찾자. 선배 저 이 논문 찾았는데 요거 선배 기사에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멘트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서로 취재 내용을 공유하고 토스하고 하는 거에서 또 팀워크를 그렇게 또 느끼기도 취재 하더라고요. 보도에서도 팀워크를 느꼈고 적용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자, 풋살 관련해서 개인적인 목표 같은 것도 있어요. 저는 일단 이번 대회에 무조건 한 골을 우승이다? 넣어야 일단 무조건 골을 넣는다? 저요. 네, 제가 골을 넣고 싶습니다. 사실 전 최종 수비수여가지고 그간 수비만 막 집중했던 것 갑자기 같은데 역습을 해가지고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고 싶어요. 그죠? 정말로. 자, 이번에 골을 넣겠다고 하시고 최근에 이제 여자 축구 월드컵 프로리그 여성들이 축구하는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네. 또 좀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골대녀 보고 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찾아보게 되고 뭐 WK 리그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여자 축구 리그도 2009년에 창설돼서 그래요? 계속 하고 있다는 팀들이 것도 제법 좀 있나 보죠. 그래도? 알게 됐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저희 뭐 코치님도 실제로 여자 그 풋살 팀에서 뛰고 있는 코치님을 이렇게 좀 접촉도 모셨거든요. 해보고 좀 그리고
골대녀에 나왔던 뭐 개벤저스 팀이랑도 한번 풋살로 붙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네트워킹이나 혹은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언론사에 풋살팀이 있는 건 한국일보가 유일합니까? 아니요, 언론사는 다 있죠. 언론사 대회를 한다 그랬지. 맞습니다. 아이고, 내가 네네네. 착각을 했다. 자, 몇 팀이나 돼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첫 회는 12팀이 나갔는데 그 좀 뒤로는 20개, 30개 정도의 팀이 20개는 넘어요? 네네네. 20개는 확실히 넘습니다. 되게 놀랍다. 그죠? 네, 확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저변 확대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풋살화부터 예. 여자 풋살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라 그러면 뭐 사이즈 이런 게 잘 없어요? 정말 백화점을 한 3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이야. 근데 한 군데에서도 발견을 못했고 그래서 풋살화 전문인 동대문 사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예. 풋살화 전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거길 갔는데 없어요, 제가 또? 235라 되게 평균 여자 사이즈인데도 2개밖에 없었어요. 그 디자인이. 겨우 사긴 사셨구나. 네,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저한테는. 그러니까요. 야, 풋살화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신발부터 만들자.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우리 주말의 문화 코너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주말에 이거 해보자 추천하는 시간 갖습니다. 누군가 이제 풋살 해보고 싶다 하면 당연히 강력 추천하실 텐데 추천하실 때 이래서 좋다. 어떤 게 좋다.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풋살을 하면요. 네. 삶의 효용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요?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잘했어. 이런 소리 솔직히 많이 듣기 힘들잖아요. 일상 네네, 속에서. 네. 그래서 저의 효능감과 저의 자존감이 팍팍 올라가고 팀워크를 되게 크게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네. 풋살을 해보면 자존감 올라가고 효능감 올라간다. 정말 칭찬을 많이 받고 자존감 팍팍 올려주는 풋살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오늘 근육도요. 그래요. 자, 손을 불끈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풋살팀 부주장 서현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축구를 사랑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슈팅 라이크 베컴의 삽입곡 블론디의 아토믹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